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룸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부터 전하겠습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 다름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김 사령관이 임 사단장의 혐의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까지 추려서 보고했던 사실도 취재됐습니다. 지금의 입장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직접 묻기 위해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오는 토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려 주민 피해가 커지자 해병대 1사단 병력이 7월 17일 복구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곧바로 관할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서명한 작전 명령이 하달됩니다. 최상병이 속한 부대를 포함해 해병대 병력의 작전을 부대별로 지시한 문건입니다. 월권이나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상병 실종 직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검찰 출석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김 사령관 스스로 당시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임성근 사단장이 권한밖의 지시를 했는지 먼저 물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 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박 단장은 그 자리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김 사령관 자신이 임 사단장을 조사할 때 이 문제도 짚을 것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결국 김 사령관도 임 사단장의 책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으로 박 단장이 임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넣은 게 독단적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니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자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 30일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구두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군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 사령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던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최상병 실종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대 1사단에서 받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상병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태에 있다, 둑이 무너져 휩쓸렸다고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틀린 보고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 이어서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군검찰에 낸 문건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3분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7일 군검찰에 출석해 당시 보고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사단장 지휘보고로 최초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주변을 수색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아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단에서 조사하다 보니 물에 휩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김 사령관은 사고 11일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물에 빠진 게 아니라 휩쓸린 거라는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이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라고 말했고 네, 제가 잘못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초기 보고 문제로 사고가 난 뒤로 무려 11일 동안 장관이 정확한 사고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있다가 둑이 무너져 물에 빠진 건 사고일 수 있지만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 병사들을 들어가라고 했다가 휩쓸려간 건 사고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틀린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관은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임 사단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출국시키며 정부가 내세웠던 큰 이유 중 하나가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오늘 주 호주 한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종섭 당시 주 호주 한국 대사는 부임 열 하루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와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준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전 대사를 임명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도 이 회의였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대사 자리에 걸맞는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이전 대사는 귀국 사유로 밝힌 업무를 끝마치기도 전에 2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결국 오늘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회담은 우리 측 호주 대사 없이 치러졌습니다. 닷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한 주한 호주 대사도 다시 호주로 날아가 회담을 준비했지만 우리 측에선 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이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국방과학기술 분야인 필러2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오커스 측이 필러2의 분야에서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 9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골자입니다. 조사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 발 양보한 겁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서 조사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조사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진 겁니다.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일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도 계속 더 대화를 할 거고 의장님 설득이라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 딱 입장을 정하신 거고. 민주당은 내일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이 사안을 신고받고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신고자 측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처리 시한을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권익위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 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 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과 없는 영수회담은 국민을 희망 고문만 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는 법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 없다고 한 비공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15분 모두 발언을 집중적으로 깎아내리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박사라 기자가 전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거둔 영수회담을 놓고 여야가 뒤끝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많은 회담이라면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거다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윤 대통령이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 없다라고 한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는 KBS와 YTN 경영진이 바뀌고 방심위에서 각종 제재를 남발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저랑 이걸 갖고 뭐 부적절한 대화긴 하지만 만약에 10,000원 내기하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저는 안 변한다에 걸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가 15분 동안 작심 모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상대를 흥분시켜 고지를 선점하는 건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사용하는 협상술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저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대승을 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액션도 보이지 않았나. JTBC 박사라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광장 곳곳에 깃발이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노동절에 맞춰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노동자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선 한국노총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양대 노총의 집회로 서울 도심에만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는 노동자들. 지난 4월 한 달에만 4명이 숨졌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빨리 달리도록 부추길 뿐 사고가 나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자영업 매출이 줄면서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이었습니다. 크게 다친지는 몰라서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시내버스에 들이받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배달 일로 생계를 꾸리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사고는 줄지 않고 사연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배달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일반 일터에서 이 정도 인명사고가 난다면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고가 잦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봐서 핸드폰으로 이제 콜을 잡아야 되는 거죠. 프로모션이 걸리면 뭐 1시간에 6개, 7개를 하기도 해요. 지금 배달하면 돈을 더 준다는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콜을 잡아야 합니다. 도로 사정이나 주변 차량보다 휴대전화를 더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계속 입력해야 합니다. 버튼을 4번을 눌렀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방 주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고, 배달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교통사고.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사정을 외면합니다. 배달 노동자가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게 이유입니다.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고 이걸 알면서도 배달 노동자는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채용 과정 땐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식의 채용 갑질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걸 개선하겠다며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2달 전 한 식품 수출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얼마 이상 이렇게는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연봉이랑 좀 맞춰서 대강 해주시는 그런 문화 관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 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 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산을 4,100까지밖에 못 쓴다. 1,700만 원을 깎아야 한다. 1,700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민 끝에 정 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오늘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 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이 임금이라는 게 기업의 기밀사항일 수도 있고 경영사항이잖아요. 법률로 제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땅과 건물이 재개발이 예정됐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안입니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오 씨가 20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 김모 씨에게서 산 겁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오 후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 중 4,850만 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오 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냈습니다. 이곳은 현재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딸에게 준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2021년 7월 딸이 원룸 전세 계약 때 후보자가 지원해준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이라며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와 세테크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서울 대흥동에서 한 남성이 말다툼하던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이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골목을 쳐다봅니다. 지나갔다가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조심히 다가가 골목 안을 보더니 급하게 도망칩니다. 지난달 15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하지 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뭔 상황이지 하고 이렇게 밖에 서 있었는데 이제 칼을 들고 나온 거죠. 자신의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침을 뱉은 것을 두고도 말다툼을 하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가져 나왔습니다. 건물주 남성은 이곳으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나 그럼 우리 너 죽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숨어있던 피해자가 신고했고 경찰은 가장 긴급한 출동 단계인 코드0까지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고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JTBC에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건 없고요. 제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좀 자제를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죠.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자신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50대 부부가 불에 탄 채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20대 한국인 남성 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청부 살인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0대 일본인 부부 시신 유기 혐의로 오늘 새벽 일본 경찰에 체포된 20대 한국인 강모 씨입니다. 사건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달 16일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의 한 숲속. 산책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불에 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번화가로 꼽히는 우에노에서 음식점을 10곳 넘게 운영하던 50대 부부였습니다. 곧바로 일본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행을 의뢰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부살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강 씨는 앞서 체포된 일본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다른 일본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강 씨 등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도쿄의 한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살해된 50대 부부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시를 받고 범행을 의뢰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에게서 강 씨를 4개월 전에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받은 조두순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를 향해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신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은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근처 방범초소에 경찰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40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당시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랑 싸웠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랑 머리를 잡고 싸워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마누라가 힘이 더 세다고도 했는데 싸우면 못 이기니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참 목소리 높이던 조두순, 재판장이 말리자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9일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심층 취재한 스토킹 범죄 기획 보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19살 이효정 씨입니다. 효정 씨는 지난달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졌습니다. 긴급 체포됐던 가해자는 아직 폭행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지만 효정 씨는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효정 씨는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했습니다. 너무 맞아 병원에 실려갔고 가해자는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가해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 편하게. 만신창이가 된 효정 씨. 결국 열흘 뒤 숨졌습니다. 사기는 2년 내내 집착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어요. 대학교에 따라 지나겠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바쁜 시간대거든요. 남자친구 와가지고 저기 시식대도 있고. 효정 씨 사망 뒤 체포됐지만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걸 알고 있음에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나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면 그뿐인 겁니다. 신고하고 연락 끊고 빌어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스토킹. 효정 씨는 숨지고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런 스토킹, 아무리 도망쳐도 피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한밤중 몰래 이사 온 집도 결국은 찾아냈고 친구도 가족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피해자 7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했는데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어두워집니다. 불이 다시 켜지자 복도 끝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남성, 여성 집 현관 맞은편 배관 위에 촬영 장비를 올려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공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디용품 이런 게 사라지고 칼 줬던 곳에 보니까는 막 거기도 다 정리를 해놨는데 막 어지러져 있고. 주차장 여성 차량 타이어는 터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 남성 짓입니다. 이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한밤에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몰래 멀리 떠나도 소용없었습니다. 도망치다시피 왔는데 이사도 원래 주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007 작전을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성 휴대전화에 위치 확인 앱을 설치했습니다.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할수록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농약 갖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고. 나이와 장소는 다르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랑해서 그런다는 자기 합리화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옷이나 가방을 자르고 때렸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당해요.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복 때문입니다. 너희 집 친구 편안해. 마약 집어넣을 거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약점을 잡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고립된 개인은 시간이 지나면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 관계의 약한 부분을 노렸던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노예처럼 살았어요.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2,700여 건이던 여성의 전화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9,017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또 오랜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가해자가 끝내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내일은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초강경파 이면택 의사협회 새 회장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대화체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전공의 대표가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사회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 집행부는 의협을 주축으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대화체를 꾸릴 계획입니다. 1대1이든 대화 원하면 우린 준비돼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건의해라.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정부 공식 라인으로 인정해라. 그러나 당장 출발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임 회장의 독단적 행동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회장이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공의 의대생 모두 협의체 구성에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의료계 내부 목소리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교수들의 사직과 주일의 휴지는 계속됩니다. 방재승 서울대 비대위원장 등 교수 4명은 오늘자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금요일엔 서울 아산과 서울 성모병원이 수술과 진료를 하루 멈춥니다. 정부에 대한 발언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닐까. 어떻게 아침마다 이 브리핑할 때 저런 말만 할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각 의대의 모집 인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며 입시 일정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학교 쉬는 날 택배일 하는 엄마를 돕겠다며 함께 택배차에 오른 중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1년 전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고장난 신호등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흰색 택배 트럭이 좌회전 차선에 멈춰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오가는데 트럭은 계속 서 있습니다. 이걸 본 주민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타임이 길었나? 안 기는데 시간이 타임이 길다. 그렇게 8분가량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좌회전 신호등이 고장나 들어왔다 말았다 한 겁니다. 신호기가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길래 이제 왼쪽으로. 다시 신호가 들어오고 트럭이 좌회전하는데 직진 승용차가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이 승용차는 노란색 불에 제한 속도를 훨씬 넘은 시속 98km로 내달렸습니다. 트럭에는 택배기사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쉬는 날 놀러 가지 않고 엄마를 돕겠다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엄마는 크게 다쳤고 아들은 숨졌습니다. 법원은 60대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호와 제한 속도를 위반해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은 이제 고쳤지만 아들을 잃고 다친 엄마 마음은 평생 그대로일 겁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한 중국에서는 돌연 고속도로가 밑으로 꺼지면서 차량 18대가 추락했습니다.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새벽 시간 도로 한가운데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래쪽에선 불꽃이 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노동절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에서 푸젠성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한 도로는 모두 길이 18m 정도로 면적은 184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8대가 노면과 함께 밑으로 꺼졌습니다. 광둥성 당국은 500명이 넘는 구조팀을 동원해 현장 구조에 나섰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후까지 최소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是他们一家5口，小孩的手表跟大人的手机全都是关机的。我们现在是找不到他们，那3个医院都没有他们名字，2个大人，3个小孩。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면서 도로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역사 왜곡 게임 그날의 광주는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매일 역사책을 읽는다는 이 어린 학생은 게임 플랫폼 측에도 2번이나 신고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쏘고 경찰은 곤봉으로 시민을 때립니다. 19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며 땅굴까지 등장하는 이 가상현실 게임. 미국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올라온 그날의 광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이 게임의 실체는 초등학생 이호진 군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2번이나 했는데 로블록스에는 다 답장이 안 나왔어요. 언론에 제보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또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시민군을 죽일 수 있어요. 시민도 죽일 수 있고 역사책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보도 후 학생들의 제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지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공무원 같은 행위를 따라 했던 거예요. 그걸 규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태만으로 잘리거나 그랬던 거죠. JTBC 보도 후 로블록스 측은 심려를 끼쳐서 사과한다면서 해당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정부 역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개가 넘는 게임을 실시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매일 모니터링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임 시장 내 자정 능력에만 기대기보단 역사 왜곡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가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위가 처음 시작된 컬럼비아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캠퍼스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강태화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시위의 진앙지인 뉴욕 콜롬비아대 입구입니다. 학교 측은 결국 경찰에 강제 진압을 요청했고 경찰은 학교로 통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던 해밀턴홀에 대한 진입 작전을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학생들이 점거한 해밀턴홀 2층에 경찰이 투입됩니다. 학생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홀을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은 두 손이 묶인 채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Kind of like a slap in the face to the whole idea of democracy and the freedom of speech. America has democracy, but then it's so skewed. It only protects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who are not students. 학생들은 전날 학교 측이 텐트 농성자를 정확하겠다고 밝히자 학교의 상징물인 해밀턴홀 점거를 감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장악한 해밀턴홀은 1968년 베트남전과 1985년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반대 시위 때도 학생들이 점거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만 학생들은 홀 점거 과정에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사용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유대인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선 점거는 잘못된 접근이란 입장이 나왔고 학교는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상향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 mean, the White House is complicit in these war crimes, so I don't really value very much what they have to say. What is not correct is a genocide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What is not correct is a 75-year occupation in Palestine.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Yeah, professional protesters, that's right. 시위대는 징계될 수 있다며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 복장을 한 일부 유대인들은 시위대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졸업식 이후인 17일까지 경찰이 머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강경 진압이 시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갑자기 묵음 처리.
자, 오늘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일 최상병 사건 특검도 처리될지 여부입니다. 네, 이게 특검법이 상정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더러 직권 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이제 와서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당선자 오늘 한 생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의장 개땡땡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욕설이 생방송 유튜브에 그대로 타고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후에 방송에서는 추후에 당사자의 요청으로 묵음 처리한다라는 공지를 또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놈들이지. 놈들이라뇨.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자, 보신 것처럼 묵음 처리로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았던 것이고요. 네. 자, 박지원 당선자도 뒤늦게 자신은 생방송을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뒤늦게 저렇게 소리를 빼고 음악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군요. 근데 그만큼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당 출신인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21년도였습니다. 당시도 이제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었는데 당시 이제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던 언론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GSGG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쓱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뭐 이것도 욕설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생각하는 바로 그 욕설을 영어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이죠. 네. 김 의원은 욕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과를 했습니다. 욕설이 아니었다면 사과할 필요도 없었겠죠. 네. 뭐 어찌됐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직권 상정을 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장 선택에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김진표 의장이 하필이면 앞으로 오는 4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자, 멕시코나 호주 등 5개 국가가 모여있는 국회의장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것인데요. 자, 의장실 측에서는 이게 국회 임기 말의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라는 입장인데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내일 본회의를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겠다 이러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더라도 가고 싶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도우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일 국회 상황이 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뒤통수 조심해라. 네. 자, 뒤통수 조심해라.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런저런 뒤통수 관련된 논란들,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 참패 이후에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로 돌아온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도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고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그때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저희 공천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안 좋다.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안 좋다. 이게 걱정돼서 이번 선거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미 진작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불출마가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썼기 때문에 혹시나 당이 부르면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와 있었는데 자, 실제로 수원 출마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공관위원장이 수원 출마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먼저 가서 오케이를 받아오면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했고 네.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를 받아달라는 건 이번에도 뒤통수 맞긴 싫다. 그렇습니다. 뒤통수 맞기 싫으니까 출마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달라고 했던 건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도와줄 생각은 있었는데 친윤계에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정치라는 건 본인 소신으로 하는 건데 대통령 의중을 먼저 파악하거나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 허락을 해야 출마하는 거냐 뭐 이런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를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이나 당이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요즘 탄산음료부터 술까지 무설탕, 제로 슈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왠지 당이 없어서 칼로리가 좀 낮을 것 같고 죄책감이 덜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제로 소주를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로 슈거 소주에 들어간 당과 칼로리가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소주 5종을 비교했더니 제로 슈거에선 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당류 역시 평균 0.43g으로 사실상 제로 슈거라고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식품 100ml당 당류 0.5g 미만일 때 무당류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매우 낮아서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이 제로 슈거 소주가 칼로리가 훨씬 낮을 거라고 답했는데 소비자들 기대와 달리 칼로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소주 한 병과 제로 슈거 소주 한 병의 칼로리 차이는 평균 26kcal로 밥 한 공기에 10%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0%인 무알콜과 달리 술이 들어있는 1% 미만도 비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어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한화 노시환 선수에게 소고기를 먹여주는 류현진 선수. 어쩐지 다정함이 느껴지는데요. 식당에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겼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 요란했던 백승 뒤풀이대로 가볼까요? 한화 선수들은 생수통에 물을 통째로 들이부으면서 이렇게 류현진을 격하게 축하해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터뜨린 역전 만루 홈런에 결정적인 순간 병살 처리까지 류현진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해줬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통산 백승은 류현진이 잘 던진 것도 있지만 노시환 선수의 기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직후 노시환은 류현진 선배가 소고기 사셔야겠다며 웃었다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그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한화의 훈훈한 야구, 류현진 백승이 남긴 선물이 아닐까요? (5월의) 첫날인 오늘 점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서울은 24도까지 올라 따스함이 감돌았고요. 그 밖의 지역은 20도를 크게 밑돌면서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다만 어린이날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에는 2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오늘 밤까지 호남 지역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쌀쌀한 아침이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밑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